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한국의 산업 육성과 기술 습득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과 노력, 그리고 기여에 대하여 철강 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포항제철소의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포항제철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빌려하고 건설한 것은 한국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관련하여 가장 우수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해방 이전 한국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시설은 대부분 북한에 있었습니다. 철강과 관련된 고급 기술자와 기능공은 거의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해방 당시 철강은 대부분 북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북한 지역 공장이 총 생산량의 90%를 차지하였고 남한 지역의 공장은 10% 정도만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 지역의 철강 성비는 대부분 손상되거나 노후화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남한 지역의 철강 산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소규모 업자들이 고철을 모아서 재생시키고 주물 제품을 만드는 정도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정부는 삼화제철소와 인천제철을 재건하고 철강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지만 철강 수요는 계속 증가하였고 늘어난 수요를 겨우 감당하는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철강 사업은 포항제철이 건설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1970년 포항제철 공장이 건설되기 전에 재선 설비로는 인천제철이 보유한 연산 12만 5천 톤의 예비 환원로와 전기로, 삼화제철이 보유한 소형 용광로 8기, 동국제강이 보유한 내용적 75세제곱미터의 고로 1기가 있었습니다. 재선이란 고로에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 등을 놓고 녹여 선철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선철이란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 만든 탄소가 다량 함유된 철을 말합니다. 환원이란 철광석에 붙어있는 산소를 떼어내는 과정을 말하고 이 과정에서 코크스가 사용됩니다. 코크스는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정제하여 특별히 고탄소화 시킨 것을 지칭합니다. 나무로 숯 또는 목탄을 만들듯 석탄으로는 코크스를 만듭니다. 전기로는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쇠를 녹이는 가열로를 말하고 용광로는 환원로의 역할을 합니다. 고로는 문자 그대로 높이 우뚝 솟은 노를 말하며 제철소의 상징입니다. 제강이란 쇳물에서 불순물을 없애고 코크스의 사용으로 늘어난 탄소의 양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포항제철 이전 제강 설비로는 구식의 평로와 소형 전로 및 전기로가 가동되고 있었고 차츰 전기로의 비중이 높아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평로란 평평한 노를 말하고 전로란 용선이라고 불리는 쇳물 안으로 공기나 산소를 불어넣어 용선 안의 탄소가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가스 상태로 배출되게끔 하는 설비입니다. 포항제철 이전 아변 설비는 수동 철근 제조 아변기와 풀오버식의 판재 아변기가 있었습니다. 아변이란 금속 가공 방법의 하나로 롤을 이용하여 두께를 줄이고 일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변 설비의 생산 능력은 연간 119만
6천 톤이었는데 이는 국내 수요인 120만 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 압연기가 대부분이어서 중대형 형광이나 판재류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제품은 대부분 수입되었으며 설비 가동률은 50%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선, 제강, 압연 과정을 일관적으로 진행하는 일관 제철소는 없었고 공정 간 불균형이 심하여 압연을 100으로 하였을 때 제강은 55, 제선은 20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았고 고철을 주 원료로 하여 강괴를 만드는 평로와 전기로 설비가 주로 만들어지고 증설되었습니다. 평로, 전기로 기술은 주로 해외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자체적인 철강 관련 기술의 습득 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이 적극 추진되면서 다양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철강 제품의 국산화를 위하여 1968년 포항제철을 만들고 제철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철강 산업은 자본 집약적 산업이며 대규모 장치를 다루는 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련 기술은 설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철소 건설은 공장을 만들기 위한 자본부터 시작해서 철강 관련 설비와 관련 기술까지 전부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제공한 무상원조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제철소를 건설하는 데 전용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에서 제철소 건설을 위한 자금을 빌려오는 것을 추진하였지만 여러 번 실패하였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제철소나 고속도로와 같은 사업은 독재 정권에서 많이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업이라는 국제기구의 평가 때문에 차관 도입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제철소 건설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일본에서 제공한 차관을 공업차관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일본과 다시 맺습니다. 그리고 제철소 건설에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제철소를 설립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차관의 용도 변경을 통한 한국의 제철소 건설에 협력합니다. 일본 정부가 차관의 용도 변경을 승인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제철소 건설이 한국의 일본의 제철소를 수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제공하는 차관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생산물 및 일본 기술자의 서비스를 지급하는 방법이었고, 이를 통해 일본 기업과 일본 기술자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철강 공업 설비를 판매할 크고 안정적이며 중장기적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당시 철강 산업에서 발생하는 공해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고로를 대형화하였고 신기술을 도입하고 개량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안 지역에 제철소를 건설해 석탄과 철광석을 수입하는 물류 비용을 낮추어 미국과 유럽의 제철소들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9년 12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제철소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제철의 규모, 설비 내용, 건설 공정 등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측의 건설 계획을 조정한 일본 조사단의 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일본 측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협정 및 그 관련 문서에 의거하여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을 위한 협력을 제공한다는 의도를 표명한다. 자금 총액은 1억 2,370만 달러로 일본 측의 협력은 다음의 설비를 대상으로 구체화한다. 정부 수립에서 한일 간의 기본협약이 체결되기까지에는 6차례의 종합제철 건설 시도가 있었습니다. 최초는 제1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승만 정부 당시 강원도의 양양을 입지로 하는 선철, 연산 20만 톤 규모의 구상이었으나 구체적인 계획 부재와 국내외 여건 미성숙으로 좌절됐습니다. 11개월간 존재했었던 제2공화국 정부가 또다시 종합제철 건설을 계획했으나 역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도 서독 DKG 그룹을 통한 조강, 연산 37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 건설과 미국 투자 공동체를 통한 31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 건설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키사를 통한 조강 연산 60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항제철이 출범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또한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1 청구권 자금 전용이라는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자본이 조달되었습니다. 신일본 제철 등의 일본 회사들은 저펜그룹을 구성하였고 제철소 건설과 조업에 필요한 기술 지도를 협약하였습니다. 레이아웃, 공사 일정, 건설 사양 등에 대하여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1970년 4월 포항제철 1기 공장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철소 건설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매우 부족했던 한국은 제철소를 기획하고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비를 구매하고 조업을 하는 방법과 기술진을 연수시키는 방법 등을 포괄하는 용역계약을 맺어 철강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포항제철이 설립되고 일본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자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와 법적 근거를 확보해 종합제철 건설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포항제철은 구체적인 방안을 작성해 1969년 7월 종합제철 사업계획을 연구위원회에 제시했고 다른 법안과 비교 절충된 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한일 간의 기본협약이 체결된 것은 1969년 12월이지만 1966년 12월 키사 출범 이후 1967년 6월 입지 선정과 9월 실수요자 선정이 이어지면서 종합제철 건설 분위기가 자금 조달보다 먼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입지와 실수요자가 확정되면서 곧바로 기반시설 공사를 서둘렀습니다. 1967년 11월 종합제철공장 건설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부 각 부처는 지원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철도, 항만, 공업용수, 도시토목 등 관련 공사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철도청은 1967년 6월 철도 인입선 공사계획을 수립해 이듬해 4월 착공하고 건설부는 1968년 1월 제철소 부지 내에
포항공업지구 공사사무소를 개선해 포항신항, 도시토목, 안개댐 공사 등을 차례로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원시설 건설에 정부 예산 148억 6,6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시설별로는 철도 부설 7억 1,500만 원, 항만건설 114억 4,200만 원, 공업용수 확보 15억 5,300만 원, 도시토목공사 11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철도청 태백공사사무소는 1968년 4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궤동역을 신설하고 연장 15.2km에 이르는 철도를 부설해 연간 화물 150만 톤을 취급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철도청은 1970년 10월 본선을 개통했고 11월 모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철도 부설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고 1971년 4월 운행을 개시함으로써 포항제철 1기 설비 건설 여제부터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부는 제철소 건설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항만건설, 즉 포항신항 건설을 위해 1968년 1월 포항공업지구 공사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어 일본 퍼시픽 컨설턴트의 제철소 전용 항만 계획 수립을 맡겼습니다. PCKK는 국내 업체와 제휴하여 현지 조사를 하고 1968년 3월 3개의 기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건설부는 PCKK의 기본 계획을 토대로 공장의 초기 및 최종 규모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는 항만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포항신항 건설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몇 가지 쟁점을 해결하고 건설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4월 설계 작업에 착수해 5월 포항신항 건설 공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7월 포항신항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건설부는 공업연수를 확보하기 위해 5개 수원을 비교해 개발 수원을 채택했고 저수지를 축조해 물이 많을 때 물을 저수해뒀다가 물이 적을 때 사용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저수지는 1968년 6월 착공해 1973년 3월 완공되었습니다. 건설부는 도로 교량 등 제철소 인프라가 될 도시토목공사도 진행했습니다.